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가만히 보면 어떻게 보면 폰지 구조가 돼버렸어요. 폰지 구조라는 게 다단계에서 많이 사기치는 수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비싸게 사서 다음 사람한테 넘기고, 내가 고금리 이자를 받아서 다음 사람한테 넘기고, 뭐 그런 구조로 하다가 마지막 매수자가 없어지면 그 사기가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뭐 그런 게 폰지 구조잖아요. 이게 이제 버블이 꼈을 때는 그런 구조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게 요즘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부동산 투자 시장이 굉장히 커졌어요. 요즘 어떻게 보면 가장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부동산 학원을 차린 사람들이 돈을 제일 잘 벌어요. 정말 그 사람들 제가 생각하기에는 1년에 수억씩 벌어요. 제가 뭐 이렇게 보이잖아요. 학원 수강료가 얼마고 수강생이 몇 명이고 그런 게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돈을 잘 벌어요. 이거 유명한 뭐 강사들은, 소위 말해서 그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은 굉장히 돈을 잘 벌어요. 그리고 이번 시장 들어와서 굉장히 그런 그 부동산 학원 시장이 굉장히 비대해졌어요. 자, 그게 SNS가 발달됐잖아요. 뭐 그걸 통해서 이제 굉장히 전파력이 빨라진 거죠. 뭐 누가 잘 찍어주더라, 어떤 강사가 잘하더라. 자,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이 부동산 이번 사이클에서 어떤 버블을 만드는데 그런 투기 세력들이 굉장히 많은 일조를 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어느 지역에 저평가되어 있다, 어느 지역에 공급이 모자른다고 하면 그냥 우르르 들어가는 거야. 수백 명이 들어가서 그 지역의 아파트를 그냥 초토화시키는 거야. 메뚜기 떼처럼. 그러면 그 시장에 물건들이 없잖아요. 뭐 지방에 있는 아파트 뭐 몇백 채나 돼요. 전국에 몇천 명이 들어가서 하나씩만 사도 다 없어지는데.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실수요자들이 뒤늦게 비싸게 사고, 이제 그런 구조로 가서 어떤 지방의 아파트가 급등을 하고 지방의 실수요자들이 굉장히 비싸게 샀고, 자, 비싸게 문제는 샀는데 그 가격이 2019년도 가격까지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비싸게 산 실수요자들은 다 개피를 보게 된 거야.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계속해서 이제 그 투자 시장에 그런 주린이들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지금도 들어와요. 지금도 들어오고, 그런 그 부동산 학원에서는 계속 상품을 만드는 거야. 뭐 타운, 뭐 재개발, 재건, 요즘 심지어는 초기 재개발이라고 막 그런 거에 투자하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기 재개발을 투자한다는 얘기는 뭐 서울에 있는 모든 빌라들, 뭐 광역시에 있는 모든 빌라들이 다 투자 상품이라는 거야. 세상에 있는 모든 그 큰 광역시, 서울 뭐 중심 도시에 있는 모든 주택, 빌라, 단독주택, 아파트, 그런 게 모두 투자 대상이라고 하면 그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이해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게. 아니 뭐 세상의 모든 빌라들, 모든 주택들이 다 투자 대상이라고 하면 그거 뭐 왜 투자를 안 하고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죠? 왜 가격이 안 올랐겠습니까? 그 전에.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재개발이 예를 들어서 1억에서 뭐 5억 재개발이 돼서 1억에서 5억 갔다. 자, 그걸 가지고 앞으로 저 빌라를 1억에 사놓으면 5억 간다. 그런 얘기잖아요. 자, 그런데 그게 어느 세월에 되느냐 이거예요. 어느 세월에 되느냐. 이런 게 옛날에도 없었겠냐 이거예요. 옛날에도 2006년에도 이런 현상이 분명히 있었고, 뒤늦게 들어와서 고점에 사서 30% 50% 빠진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지금 유튜브에서 막 그 컨설팅하는 사람들, 또 유튜브에서 그 상승론을 주장하면서 그 상담하고 그렇게 또 컨설팅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뭐예요? 다 1억 가지고 2억 가지고 초기 재개발 사라는 거잖아요. 자, 일종의 그런 게 어떻게 보면 폰지 구조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시장에 예를 들어서 일진이 들어와서 먼저 사고, 아니면 뭐 강사급들이 먼저 사고, 그리고 또 계속 이제 그 유튜브에서 선전해가지고 이진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한테 넘기고, 또 계속해서 유튜브에서 방송하고 또 컨설팅해서 삼진이 들어오면 삼진한테 넘기고, 자, 그런 구조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지금 심각한 게 뭐냐면 이 부동산 부동산 투자 학원의 시장이 너무 커졌어. 그거의 문제점들이 굉장히 나타나고 있고, 지금 세계적으로 부동산 버블이 거치기 시작할 때 그런 현상이 아주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그런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좀 그런 거에 대해서 경계하고, 초기 재개발이다, 무슨 뭐 빌라 재건축 재개발이 그다음에 조금 조정받았으니까 사야 된다, 그런 감언이설에 절대 속 마르셔야 한다는 거예요. 최소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절대 그런 거에 속으시면 안 돼.
예? 제가 2006년도에 그런 걸 다 경험을 했어요. 제가 2006년도에 부동산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시장은 2008년도가 됐겠죠. 이제 꼭지가 2008년도니까 시장은 이미 꼭지를 쳤는데 이상하게 손님들이 오는 거야. 이상하게 손님들이 그 말도 안 되는 빌라들을 사러 오더라고.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초기 재개발 사러 온다는 거야. 응? 세상에 이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나 많이 빠졌어요. 그때 벌어졌던 일들이 지금 조금 다른 형태로 어떤 다른 유통구조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자, 원희룡 장관이 국감에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은 집값이 너무 높다. 상당 기간 하향 안정해야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정부가 바라볼 때도 집값에 거품이 꼈다라는 거. 뭐 그래서 심지어 뭐 40%가 빠지니 마느니 뭐 장관이 그런 소리 했느니 안 했느니 그런 얘기가 까지 나왔잖아요. 뭐 원희룡 장관은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어쨌든 장관이 보기에도 집값이 너무 높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 주에 나왔 매매 거래 중에 이제 충격적인 게 10억 넘었던 창동 집값이 1년 새 30% 빠졌다. 여러분 몇 개월 전만 해도 30% 빠진다고 폭락론자들이 이야기할 때 그거 말도 안 된다고 그랬죠? 말도 안 된다. 근데 이미 찍고 있다라는 거예요. 30%. 도봉구 창동 주공 19단지 창동 리버타운 전용 60제곱미터 4일에 6억 6천에 중개가 됐대요. 아직 실거래는 안 됐나 봐요. 자, 그런데 지난해 8월에 9억 7,700만 원.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0점 제곱미터면 거의 25평이야. 25평에 있는 아파트를, 창동에 있는 아파트를 거의 10억을 줬. 세상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이게 실수요자가 샀겠어요? 이거 실수요자가, 이거 얼마나 대출받아서 샀겠어요? 그죠? 아마도 투자자가 샀을 가능성이 있다. 또는 영끌에서 샀을 가능성이 있다. 뭐, 재건축이 되느니, 앞으로 더 올라간다느니,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영끌에서 산 거예요, 결국은. 자, 그 영끌했던 부분이 다 빠진 거야. 그래서 2020년 초 가격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1년 새 32.4%가 빠졌다. 자, 이거는 한마디로 갭 상승했던 게 갭 하락했다라는 거예요. 버블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정부가 뭘 걱정하냐면 그 좌파 정부에서 굉장히 공시지가를 올렸잖아요. 뭐 90%까지 매매가의 90%까지 적용해서 공시지가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집값이 30%씩 빠져. 그러니까 실거래 가격보다 공시지가가 높아.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공시지가 조정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좌파 정부가 무리한 정책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환율이 급락했잖아요. 원화 가치가 떨어졌으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부동산 쇼핑을 하기 좋은 시기야. 그런데 대한민국 부동산은 버블이 꼈다고 하니까 외국인마저 사지 않고 있다. 자, 이렇게 버블 구간에서 폭락장을 이루고 있다. 또 하나 보시죠. 성북구 장이동. 요즘 이제 이 노도강 쪽이 아주 충격적으로 빠지고 있어요. 레미안 포레 카운티 전용 84. 같은 날 9억 2천만 원에 거래됐다. 9억 2천만 원도 비싸 보이네요. 그죠? 근데 지난해 5월에 11억 5천만 원. 자, 이거 뭐 거래도 안 되다가 하나 거래된 거예요. 그래서 2억 3천. 지난 고점에 비해서 2억 3천 빠지니까 뭐 거래가 된 거죠. 근데 이 가격도 비싼 거예요. 이 가격. 부동산원에서 나온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한번 보시죠. 자, 일단은 서울 기준으로 볼 때 19주 연속. 자, 19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 자,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0.01포인트 빠져서 0.20. 야, 이게 서울 아파트 전체 가격이 0.20 빠지면 폭락하고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이 정도 수치면 폭락하는 수치예요. 자, 그래서 10년 만에 역시 가장 큰 낙폭이다. 계속해서 10년 만에 큰 낙폭이야.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0.5, 뭐 0.5, 0.7 막 그렇게까지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완전 폭락으로 하는 거야. 19조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구별로 보시면 강남 상구도 하락폭이 커지고 있어요. 서초구도 0.05에서 0.07. 그래도 서초구는 버티고 있어요. 여긴 재건축 아파트가 있으니까. 강남구가 0.10에서 0.13. 자, 송파구는 낙폭이 더 커요. 0.23에서 0.27. 강서구 0.23. 자, 노도강은 역시 더 세요. 낙폭이. 도봉구가 0.37, 노원구가 0.36, 서대문구가 0.28 이렇게 낙폭이 커지고 있다. 자, 경기도는 지금 낙폭이 굉장히 커요. 경기도도 0.27에서 마이너스 0.26. 인천은 경기도보다 더 낙폭이 크고 지난주 0.31인데 이번 주도 0.31.
자, 대구는 0.25, 부산은 0.19, 세종은 0.39. 역시 세종 막 금매물이 뭐 이 정도. 요즘은 세종은 잘 금매도 잘 안 팔려요. 금매도 사람들이 관망을 해요. 뭐라고 할까요? 뭐랄까, 세종은 어떤 적정 가격을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저도 뭐 제가 세종을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적정 가격을 알 수가 없어. 더 많은 사례들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자, 대전도 마이너스 0.28. 지방, 서울 다 폭락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제가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이렇게 전국의 아파트가 폭락장으로 가니까 다주택자들이 지금 벼랑 끝에 몰렸어. 왜냐면 전세, 매매 둘 다 폭락이니까 뭐랄까, 이 역전세를 만나면서 다른 쪽의 아파트를 팔아서 그걸 메꾸라치 해야 되는데, 다른 쪽의 아파트도 폭락장이니까 팔리지가 않아. 지방은 더 안 팔리는 거죠, 서울보다. 그러니까 지금 다주택자들이 완전히 똥줄이 타고 있는 상황이야, 지금. 여기 결국은 다주택자들이 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뭐 특히 법인 매물들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어, 상황이. 전세 가격도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하락이다. 전세 가격 전국적으로 마이너스 0.21. 지난주하고 똑같아요. 이거 마이너스 0.1이면 폭락이야. 서울은 낙폭이 더 커지고 있고 마이너스 0.18에서 0.20. 자, 수도권도 낙폭이 커요. 마이너스 0.27. 전국이 모두 전세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자, 그 원인은 역시 금리 인상이에요. 그리고 계약 갱신. 이 전세, 제가 계속 누누이 얘기하지만 전세 가격에도 저금리 때문에 버블이 많이 꼈더라. 그 버블이 거친다.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반전세로 가거나 월세로 가거나 아니면 더 좀 주거의 질이 떨어지는 주거의 질을 하향화해서 더 낮은 가격으로 가거나, 자, 그렇게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주 아파트는 더 뭐랄까, 세입자를 못 찾아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뭘 얘기했냐면, 세계 금융시장 앞으로 경제 위기가 오면, 금융 위기가 오면 은행에서 부도가 나면 그게 사인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스위스 크레디티 스위스죠. 자, 이 투자은행이 지금 조금 위험한 상황에 있다라는 걸 기사를 방송으로 제작해서 이야기했어요. 근데 크레디티 스위스 부도 위험이 이제 자꾸 이제 신문에 나오고 심각해 보이니까 국내 금융사의 관련 e스포츠 위험 노출액에 뭐 어떤 그 금융 상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감원에서 그 위험 노출액을 파악하고 있다고 그래요. 금융감독원에서.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사실이 드러나면 이제 은행이라든지 뭐 금융사라든지 부실한 게 드러날 거 아니에요? 자, 이거 우리가 관심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자, 이게 제가 이제 누누이 얘기하죠. 스위스 크레디티 은행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야. 예전에 뭐 2008년 금융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어떤 그 보험회사나 그다음에 리만 브로더스나 도이치뱅크 뭐 이렇게 세 개에서 터졌잖아요. 그 모기지 회사들 하나, 한 두 개, 그렇게 한 5개에서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투자은행에서도 터질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면 지금 부동산 주식시장이 버블이 거쳤고, 이 주식시장이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 분명히 이제 거기서 돈이 빵빵 날 거고, 뭐 코인 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부동산은 또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이제 모기지 대출을 했잖아요. 그 모기지 대출을 또 가지고 유동화 채권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그게 문제가 됐던 게 2008년 서브프라임이잖아요. 자, 문제는 그 모기지 채권으로 분명히 이제 많이 유통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이번에 이제 부동산 버블이 끼면서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또 그거 돌리다 보면 그게 부실화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그럴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부동산 버블이 꺼진다고 생각을 하면 그걸 금융회사에서 어떻게든 상품만 만들어서 돌려버렸을 거라고, 다른 은행으로 다른 다른 금융회사에 막 팔았을 거라고, 자기들이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게 서브프라임 때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근데 요번에도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야.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자,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예전에는 금리를 내려서 위기를 극복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또 금리를 또 올리잖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모기지 채권 쪽에서 모기지 금융 쪽에서 이 부동산과 관련된 모기지 금융에서 터지기 시작하면 이번에는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큰 어떤 그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야. 제가 생각하는 가설을 이야기할 때에는. 자,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조금씩 들리고 있다라는 거야. 그걸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여러분들한테 주의해라. 그래서 대출을 좀 많이 갖고 다주택자들은 주택을 줄여가라, 사이즈를 줄여가라,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무주택자들은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나라 금융사에서도 뭔가 심각하니까 위험 노출액을 파악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뭐 우리나라 금융회사라고 엮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자꾸 이제 소식이 들리잖아요. 이제 무슨 소식이 들렸냐면 이 크레디트 스위스의 아시아 지역 임직원들, 아주 뭐 유능한 사람들 같아요. 이 사람들이 그 뭐 CEO급들이면 뭐 굉장히 유능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회사를 이탈하고 있다는 소식이 뉴스가 전해졌어요. 그래서 크레디트 스위스의 인력이 줄줄이 이탈하고 있다. 그런 위기설이 나오고 있어요. 왜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겠어요? 왜 나오겠냐고. 자, 홍콩에서 지난달에 이 회사의 프라이빗 뱅커 2명이 그만둔 데 이어 이번에는 5명이 회사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위스 증시에서 이 크레디트 스위스가 장중 한때 11.5%까지 급락을 했고, 제가 지난 시간에 차트를 보여드렸듯이 아주 그냥 연봉으로 보면 그냥 최저치야. 역대 최저치. 그냥 거의 부도난 상황으로 갈 정도로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조금 반등을 했지만 어쨌든 이 은행을 잘 아는 사람들 줄줄이 퇴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자,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세계 금융시장에 확산을 줄지 이건 모르는 거야. 이 크레디트 스위스가 이게 제일 먼저 우리가 이 문제가 노출된 데가 몇 개월 전에 그 재미교포 빌황 그 사건 아니에요. 그분이 이제 여기서 많은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했는데 그 주식이 그때 폭락을 했잖아요. 나스닥 주식이 폭락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손실을 봤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크레디트 스위스가 문제가 됐는데, 그거 제가 사실은 몇 개월 전에 그때 빌황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거 심각하게 봐야 된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뭐랄까요, 지금 자산 버블 붕괴의 이야기가 나오고 제2의 서브프라임 사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은행을 예를 들면서 여기까지 나오잖아요. 결국은 제가 그때 예상한 게 맞았어요. 결국은 맞았다. 자,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뭘 항상 체크해야 되냐면 달러가 얼마큼 보이고 있나, 외환 달러. 우리 아무리 외환 위기가 와도 우리 달러가 많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펀더멘탈이 좋은 나라니까. 자, 근데 우리 달러도 지금 많이 고간이 비고 있다라는 거야. 지금 뭐 4,167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게 4천억 이하로 무너지면 뭐랄까요, 그 역외에서 그 헤지 펀드들이 공격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환율이 급락하면 우리 경제가 위기로 가거든요. 자, 그러면 뭐 주식시장 급락하고 금리는 폭등하고 부동산 시장도 폭락을 하는 거예요. 항상 관심 있게 보셔야.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우량한 기업들은 뭐 5% 정도의 어떤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확보가 가능하다고 그래요. 근데 중소기업들은 이게 B급 회사채 금리가 11%야. 이거 뭐 11%로 받아가지고 이 회사가 운영이 되겠어요? 그죠? 운영이 안 돼요. 11% 받아. 그 회사가 11% 이상 수익을 얻어야 되는데 안 되겠죠. 자, 그만큼 이미 이제 그 중소기업들한테는 그 자금난이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앞에서 봤듯이 전세가 매매 둘 다 약세이고 낙폭은 계속 커지고 있다. 그리고 문제는 전국 동반 약세다. 매매가 전세가.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이 돌려막기가 안 돼. 뭐 다른 지역에서 전세가가 강세면 전세금을 올려서 돌려막으면 되는데 이게 돌려막기가 안 된다. 안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직하면 요즘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 전세금 언제 주나요가 요즘 이게 유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때 빼달라고 독촉하는 세례가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깡통 전세가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세입자들이 이 매매 가격은 하락하고 그러니까 깡통 전세 느낌이 들면 그냥 다 나와버리는 거야. 나가는 거야. 그냥 반전세 월세로 살러 나간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요즘 전세입자가 안 구해지니까 1,800만 원짜리 샤넬 가방까지 줄 테니까 세입자를 구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 이러니까 전세가 일어나고 있고 지금 다주택자들이 굉장히 지금 똥줄이 타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다주택자들은 이제 갭 투자한 거잖아요. 갭 투자라는 건 이제 부채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10채, 20채 사면 부채만 늘어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제때 전세금을 못 빼주면 그냥 그게 도미노처럼 와르르 무너지는 거야.
여러분 갭 투자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 절대로. 이렇게 남들 갭 투자해서 쉽게 돈 벌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갭 투자로 돈을 벌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야. 만약에 계속해서 집만 계속 늘려가는 거야. 갭 투자로. 뭐 100억대까지 자산 늘렸어. 근데 중요한 거는 늘리면 뭐냐고. 세금 내야지. 요즘 뭐 세금도 얼마나 비싸요. 그리고 내가 빼줄 돈이 없으면 어느 지역에서 빵꾸가 나게 돼 있다니까. 이 부동산 시장은 변수가 많다니까요. 고가 상품이라 제때 팔 수가 없어. 여러분 갭 투자로 떼돈을 번다. 그런 환상을 버려야 돼. 물론 갭 투자로 돈을 버는 때가 있어요. 버는 시기가 있어. 그건 아주 뭐랄까요? 어떤 짧은 기간이 있어. 어떤 고수의 경지가 있어요. 뭐 그걸 제가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 최근에 그 일반인들이 뒤늦게 장 후반기에 상승의 후반기에 들어와서 집을 많이 늘렸어. 지금 봐도 2020년 초반부터 집을 산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냐고. 그때 산 사람도 집값이 많이 올라갔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냐고. 개수는 많이 늘렸는데 자기가 산 가격 또는 그 이하로 내려왔잖아. 거기다 역전세까지 만났잖아. 그러니까 2020년 뭐 심지어 2019년도까지 집 개수를 늘린 갭 투자가 돈을 벌 수가 없어. 제가 봐도 뭐 갭 투자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게 장이 길게 가면 중간중간 잘 파신 분들은 벌었겠지만 이 갭 투자들은 또 욕심이 나서 팔지를 않아요. 부동산으로 갭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게 쉬운 게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명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어쨌든 지금은 돌려막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다주택자들은 벼랑 끝에 몰려 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